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묘지 앞 아파트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결혼 후 3년 6개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이사는 결혼 후 두 번째 집이었는데요. 첫 번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경기도의 아파트 전셋값이 8천대에서 막 1억으로 치솟을 때였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전셋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집을 구하는 일이 정말 어려워서 결혼을 해야 하나? 라는 고민까지도 갔었죠. 결국 저는 본가에서 시 경계를 넘어가는 외딴 곳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가격도 쌌고 평수도 넓고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주인도 살아보지 못한 집이었죠. 결혼 전부터 짐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보금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식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첫 번째 집에 하나둘씩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덩치도 크고 겁이 없는 편입니다. 제 아내는 쥐나 벌레 따위를 무서워하고 약간 예민한 성격입니다. 저희는 둘 다 작가입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쓰는 일을 하고 있고 아내는 순문학 소설가 지망생이죠. 저희 둘은 직장 다니는 분들에 비하면 감수성 쪽으로 예민한 편이고 연기자나 순수 예술가에 비하면 수더분한 편입니다. 경제활동은 주로 제가 했는데 대체로 집에서 작업하여 저희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집에 대해 묘사하자면 이렇습니다. 볕이 잘 들지 않고 덜 마른 느낌의 습기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습기에 대한 기억은 때론 소름 끼칠 정도로 드라이하기도 하고 때론 몹시 눅눅한 공기가 떠다니기도 했죠. 처음에 한두 달은 그것에 대해 별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외출할 일이 있어 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있었죠. 밤이 되어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시각은 저녁 9시 정도로 늦은 시각이 아니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누가 제 뺨을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자면서도 아내가 벌써 왔나? 몇 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은 시각도 아니니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았거든요. 같은 강도로 또 제 뺨을 두드리더군요. 눈을 떴습니다. 순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누워있다가 눈을 뜨니 웬 여자가 침대맡에 허리를 숙이고 서서 제 코앞에 얼굴을 들이대고 있더군요. 놀랐습니다. 이게 꿈인가? 꿈도 아니고 거위도 아니더군요. 도둑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바로 눈앞에 있어서 너무 크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빡이지도 않으며 저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당황했고 몇 초의 시간이 몇십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신도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 다시 눈을 떴죠. 눈을 떠보니 여자는 안방 욕실 문 앞 화장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방에서 그 여자를 한참 지켜봤습니다. 아내의 화장대 앞에 선 여자는 무슨 냄새라도 맡는 것인지 아내가 화장대 의자에 걸쳐놓은 스카프며 수건이며 집에서 입는 티셔츠 따위를 만지작거리더군요. 그 태도는 신기한 것을 구경한다기보다는 매우 소극적이며 시니컬하였습니다. 뾰로통해 보였습니다. 저를 깨우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화장대 쪽으로 훌쩍 가서 아내의 물건을 보는데 그 여자의 집중력이 확 느껴지더군요. 나는 지금 이게 관심 있다라고 하듯이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보통 눈 떴을 땐 사라지곤 하잖아요. 주로 아내의 물건들에 관심을 보이며 그렇게 안방 곳곳을 배회하더니 방 밖으로 스르륵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밀고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리적으로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듯이 다시 한번 묘사해보자면 볼을 감쌀 정도 길이의 흑발의 옷은 하얀색이었습니다. 그 옷은 여자들이 예쁘게 보이거나 멋을 부리기 위한, 즉 외출복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소복은 아니었던 것 같고 면에 풀을 먹인 질긴 이불 호청 같은 것으로 만든 질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습니다. 키는 대략 164 정도 되는 중키를 웃도는 정도였고 얼굴은 미인형으로 나이는 대략 20에서 22 사이였습니다. 적게 보면 17살까지도 보였습니다. 눈이 아주 예뻤고 입술이 도톰했으며 이마는 동그랬습니다. 얼굴은 젊은 여자처럼 통통했는데 몸은 하늘하늘한 느낌이 들었네요. 어쨌건 여자는 안방을 나갔고 저는 멍청하게 누워서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저는 리모컨으로 안방 불을 켰습니다.
여자가 방을 나간지라 밖으론 못 나가겠더군요. 그렇게 일어나서 침대에 무방비로 앉아 있었는데 아직도 그 여자가 제 뺨을 톡톡 건드린 촉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와 거실에 나오자마자 잽싸게 온 집안에 불을 켰습니다. 여자는 없었고 누가 집에 들어온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돌아올 아내에게 뭔가 얘기할까 했지만 괜히 그런 얘기했다간 가뜩이나 시골 같은 데다 신혼집 차려준 것도 미안하고 아내가 밤새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그날 저는 대낮이 될 때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이상한 일들이 말이죠. 결혼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신혼 때는 목각으로 된 원앙도 진열해 놓습니다. 그것에 부리를 서로 포겨 우퍼 스피커 위에 올려놨었죠. 부부간의 사이가 화목하라고 하는 거라더군요. 어느 날 아내가 아침에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저 원앙 말이야. 그게 왜? 부리가 자꾸 벌어지네. 자기 전에 포개놓고 아침에 눈 뜨면 꼭 벌어져 있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보니 목각 원앙의 부리는 관성 때문에 자연히 벌어졌다고 보기엔 너무 벌어져 있었습니다. 부리 사이엔 손가락 3개 정도 들어갈 틈이 있었죠. 마치 사이좋은 원앙을 본 누군가가 기분 나빠서 확 찢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 짓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원앙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 원앙부터 보았죠. 일부러 포개 놓은 원앙의 부리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살았던 문제에 그 집은 볕이 잘 들지 않기는 하나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에 온통 새살림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으니 지저분할 일이 없죠. 그런데 거실 구석에 가만히 서서 집을 바라보면 뭔가 제 눈엔 엄청나게 지저분해 보인다는 겁니다. 뭔가 형언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질러져 있는 느낌. 가까이 가서 뭔가를 치우려고 보면 또 깨끗하고 멀리서 보면 너무 어질러져 있는 것 같아서 머리가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방이 너무 어질러지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음식을 해 먹고 나서 치우고 하면 사실 주방이 지저분할 일이 없죠. 그런데 아무리 치우고 닦고 정리정돈을 해도 왠지 더 어질러지는 느낌인 겁니다. 이 집은 참 이상해. 주방을 계속 치우는데 왜 이렇게 어질러진 느낌이지? 그렇게 이 집에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을 때쯤 저는 어떤 일을 계기로 심각함을 느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고 저는 침대에 아내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침대 안쪽 벽 가까이에서 자고 저는 수시로 화장실을 갈 수 있게 침대 바깥쪽에 누워 자고 있었죠.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웬 할머니가 제 오른쪽 귀에 대고 엄청난 괴성을 지르는 겁니다. 저는 순간 고막이 나간 듯 귀가 먹먹하여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귀에 소리를 지른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아내는 너무 잘 자고 있더군요. 아,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정말로 안방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거실과 서재에서 지내다가 어쩌다 안방에 들어가 잠이라도 자게 되면 어김없습니다. 잠만 들만 하면 할머니가 제 귀에 대고 소리를 질러대고 욕을 해대는 통에 돌아버리겠더군요. 그래서 결국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담담하게 대답하더군요. 나도 그런 일을 겪은 건 아니지만 왠지 느낌이 그런 것 같더라. 제가 아내에게 털어놓은 이후부터 일은 아내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엄청나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뭘 잘못 먹었는지 장이 꼬이고 배가 부풀어서 응급실 실려가기 직전이었는데 아내가 쓰는 전기 매트 위에서 등을 지지며 계속 버텼죠. 이러다 말겠지 싶어서 밤새 끙끙 앓고 아내가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잠을 자야 하니 불은 껐고 아내는 옆에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계속 제 상태를 체크해 주었죠. 저는 밤새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나마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제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인즉 아내가 제 옆에서 간호하다가 쿵쿵 소리가 나서 잠이 깼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여 저를 보니 제 배 위에서 웬 처녀가 널뛰듯이 두 발로 제 배를 콩콩 밟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 배를 신나게 밟고 튀어올라서 자기 머리가 천장이 쿵쿵 찍히더라는 겁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는데 막상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앓고 있었고 무슨 소리라도 내면 처녀가 자길 쳐다볼까봐 그냥 있었답니다. 너무너무 신나게 제 배 위에서 너를 뛰어대는 것이 기가 막힐 정도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 여자에 대해서도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본 처녀를 묘사했는데 딱 제가 본 그 여자더군요. 그 얘기까지 들으니 이놈의 집의 정남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집 내놓고 이사 가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낮과 밤을 의도적으로 바꿔서 생활했습니다. 낮에 자고 밤에 일하든지 놀든지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사는 게 아니었죠. 아내는 괜히 이 일을 부모님들께 얘기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궁한 상태였기에 현실적인 고민이 더 컸습니다. 처갓집이 당진 시골이었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일요일마다 성당에 가서 처가 부모님들과 미사를 했습니다. 제가 냉담 중이긴 했지만 그래도 천주교 세례도 받아서 거부감은 없었죠. 결혼식도 성당에서 올렸으니 뭐. 하루는 거기 시골 성당에 새로 오신 젊은 신부님과 미사가 끝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저희 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팔목에 거는 묵주를 축성하여 저와 아내에게 선물로 주시더군요. 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은 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집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세수할 때 빼고는 묵주를 팔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전처럼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재미있게도 안방에는 기웃거리지 않는데 거실, 주방 이런 곳에서 소음을 내더군요. 그릇을 땅땅 치고 커튼을 신경질적으로 흔들고 의자를 들었다 놨다. 어쨌건 방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음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방송국에 잠시 들어가 드라마 작업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별로 원치 않던 일이었습니다. 단지 생얼고를 면하려 했던 거죠. 저는 영화 작가인데 드라마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 참 괴로웠습니다. 어쨌건 저는 몹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외곽에 있다 보니 차편이 없어서 저는 차를 끌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드라마 대본 쓰는 일이 워낙 총각을 다투는 일이라서 거의 매일 출근했네요. 제가 주로 이용하던 도로는 동담 과천 고속화도로였습니다. 당시 방송국보다는 강남 학동역 부근에 있던 드라마 제작사로 출근을 했었는데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새벽에 잠깐 눈 붙이고 다시 출근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날도 밤에 들어왔다가 새벽에 다시 출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짜증이 많이 나 있었죠.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룸미러를 보니 뒷자리에 그 할머니가 앉아있는 겁니다. 순간 잠이 확 깨더군요. 그 할머니는 제가 잠들만 하면 귀에 대고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뒷자리에 앉아서 차창을 보는 그 할머니는 뭐가 화가 났는지 계속 구시렁대고 있었습니다. 안방에 못 들어오니 차에 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게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뭐가 그리 화가 났는지 계속 궁시렁대는데 보통 사람처럼 운전하는데 자꾸 거슬렸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나서 혼자 마구 소리쳤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차에까지 타서 뭐 하는 거야? 계속 이럴 거야? 무서운 사람 데리고 와서 혼 좀 내줘 하니까 그 할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 계속 이럴 거다. 너네 이 집 사는 동안 내가 그냥 계속 괴롭힐 거야. 이러는 겁니다. 저는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는 운전을 했고 양재쯤에 간이 없더군요. 매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새벽이나 밤에 차를 몰아 출근하는 날이면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저와는 모르는 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2년의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더 짜증스러운 것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거의 7개월을 그 집에서 더 살았다는 거죠. 저희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괴롭힘은 극에 달하여 제 아내는 난청이 생겨서 이비인 후과를 다니게 되었죠. 게다가 저는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일이 잘 안 풀려서 심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가 혼자 있다가 나쁜 생각도 하게 되었죠. 다행히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 덕분에 잘 이겨냈지만 말입니다. 결국 2년 6개월의 최악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저는 용인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온 지도 꽤 되었네요. 집에 대한 부분이 워낙 신경 쓰여서 이사 가기 전에 철학관 하시는 아는 분께 여쭤봐서 이사 갈 동네까지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제가 용인이 잘 맞는다고 하여 이사를 했고 아파트 동, 호수에 숫자 5가 들어가면 좋다고 하여 이 잡듯 뒤져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 왔을 때 그 포근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넘치고 볕이 무지하게 잘 들고 밤에는 죽은 듯이 잡니다. 꿈도 안 꿀 정도로요.
다행히 그 집에 살던 존재들이 따라오지 않았는지 정말 일도 잘 풀리고 기분도 좋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그 집을 빨리 나가고 싶은 탓에 세입자가 들어오자마자 최대한 서둘렀는데요. 1년쯤 살다가 차 트렁크에서 그 집 살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상자에 그 집에 있던 가스 오븐 손잡이와 욕실 마개를 발견해서 얼른 가져다 주었죠. 세입자는 만나지 못하고 경비실에 맡겼습니다. 그냥 맡기기 뭐해서 미안한 마음에 집들이용 티슈 세트에 편지를 써서 경비실에 맡겼죠. 그리고 차를 끌고 아파트 단지를 나오는데 저는 헉 소리를 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면에 굴다리 하나가 있는데 그 너머 언덕에 공동묘지가 보이더군요. 2년 6개월을 살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분명히 묘지였습니다. 평소에 안개가 많아서 못 봤었나 봅니다. 오싹하고 기분 나빠서 저는 얼른 차를 몰아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곤 다시는 그 집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명절의 본가인 수원 영통에 들렀다가 처갓집 당진으로 가려면 비봉 IC를 지나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늘 꺼림칙하더라고요. 그리고 2달인가 있다가 아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희가 전에 살던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아줌마였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가려 하는데 집 주인이 번호를 바꿨는지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해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희 아내는 내심 궁금했는지 세입자에게 넌지시 물어봤답니다. 왜 이사 가시냐고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그러더랍니다. 집에 귀신이 있어요. 저희만 본 건 아닌가 봅니다. 사람이 기가 허하면 그런 것들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나쁜 집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희 부부는 정말로 고통을 받았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나의 경험담. 고등학교쯤이었나 내 동생 방에서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 내가 이 집에서 처음 가위 눌린 것도 이 방이고 내 동생이 자기 방에서 자꾸 누가 쳐다보는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잘 자다가 움찔하고 깨어났는데 순간 가위가 눌렸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그냥 가위만 눌렸을 땐 괴롭기만 하고 금방 깨어나는데 무언가 나타날 때는 방 안이 훤히 보이기에 또 서서히 보이는 방을 보며 망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순간 내 다리 밑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 쳐다보니 내 동생의 친구인지 어떤 여자애가 바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머리가 길어 얼굴도 잘 안 보였고 키가 작은지 다리를 허공에서 대롱대롱 거리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가위가 눌려 있었기에 저 아이가 깨워줬으면 했는데 무언가에 엄청나게 열중하고 있길래 무얼 하나 자세히 봤더니 커다란 가위 같은 걸로 인형의 팔과 다리를 자르고 있더라. 솔직히 너무 기분 나쁘고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싶어서 그만했으면 싶었다. 그냥 방에서 나가줬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 여자애가 외마디에 소리를 냈다. 손에 들고 있던 인형이 없어진 것이다. 혼자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야 하면서 고개를 조금씩 흔들며 인형을 찾는데 왠지 느낌이 인형이 내 옆에 있는 것만 같았다. 느낌에 그 아이가 두리번거리다가 나와 눈이 마주칠 것 같았다. 그 순간에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난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아니, 가위를 눌려 소리는 지를 수 없었지만 너무 놀라서 숨이 멎을 뻔했다. 자유로 귀신이었던가? 내가 그 얘기를 듣기 전의 일인데 눈 쪽이 뻥하고 뚫려서 눈 뒤쪽까지 보일 것 같았다. 훗날 자유로 귀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찌나 이 아이의 얼굴과 겹쳐서 실감나게 느껴지던지. 아무튼 저 아이는 감정이 격해졌는지 빠르게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머리가 360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내 옆에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죄줘버리고 끝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내 쪽에서 인형이 휙 하고 날아갔는데 저 아이의 머리를 맞고 툭 떨어지더라. 머리를 맞자 빠르게 돌아가던 머리가 서서히 멈췄고 끝난 건가 하고 이제 가위가 풀리겠다고. 무서운 것도 미치겠고 기분 나빠서도 미치겠고 도무지 저 여자의 목소리는 왜 걸걸한 아저씨의 목소리 마냥 가래가 끓는 건지. 그때 여기 있네 하며 아까까진 다리도 닿지 않던 꼬마 아이였는데 빠르게 발을 놀리며 내 쪽으로 오는데 난 비명도 못 지르고 마음속으로만 으악하고 온몸에 힘을 주자 그제야 가위가 풀리더라. 당연하겠지만 집엔 할머니 외엔 아무도 없었고 식은땀 범벅이 되어 가위가 깬 후에도 한참을 정신 차리기가 힘들었다. 이것 또한 고등학교 때인데 이건 학교에서 자다가 가위가 눌린 이야기다. 난 얼굴만 책상에 대고 자면 가위가 잘 눌리는 터라 항상 엎드려서 잤는데 체육대회 시즌이어서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지 피곤해서 엎드려서 잤는데도 가위가 눌린 날이었다. 수업 시간 중이었는데 가위가 눌렸다. 또 교실이 훤하게 보이고 친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업을 듣거나 수다를 떨거나 하고 있었다. 그때 앞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더니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걸어 들어왔다. 마치 심부름을 하러 온 다른 반 아이처럼 당당하게 들어왔고 나는 그 당당한 모습에 전학생이라서 교복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귀신이란 생각도 무서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근데 선생님도 아이들도 그 여자애가 들어오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 있더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허리까지 오는 머리를 찰랑거리며 선생님이 칠판에 필기하시는 것을 보기도 하고 교실을 쭉 돌아보기도 하더니 교탁을 두세 번 두드려보고 교탁 위에 휙 하고 올라앉았다. 근데 이상하게도 허리까지 오던 긴 머리가 조금씩 자라나는 느낌이 들더라. 하지만 느낌 탓이 아니었다. 문득 다시 보았을 때는 이렇게 바닥까지 치렁한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느낌이 아니라 정말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뭐가 그리 신났는지 콧노래를 불러가며 아이들을 살펴보는데 자꾸 발밑 느낌이 이상하더라. 근데 진짜 보기가 싫었다. 발밑을 보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게 까위인지라. 엎드려 있는 채로 내 시선은 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미 교실 바닥 전체가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었고 드문드문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뽑힌 머리들이 머리카락 위를 물 위에 떠다니듯 떠다니고 있었다. 발등을 스치는 물결치는 머리카락의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옆에서 들리던 소리. 투두둑하고 머리카락을 어딘가에서 잡아뜯던 소리. 같은 반 아이가 무언가를 떨어뜨려 큰 소리가 나서 가위에 깨었는데 한동안 그 자세로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움직이지를 못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속삭임. 어느 날 민수는 부모님과 함께 낡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 집은 오래된 주택가의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주변은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다. 처음 이 집을 봤을 때 민수는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지만 부모님은 그저 싸게 구한 집이라며 개의치 않았다. 이사 첫날 밤 민수는 방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결국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으로 가는 도중 민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더 뚜렷해졌고 분명히 인간의 목소리였다. 민수는 소리의 출처를 찾아 거실로 나갔다. 거실 한쪽 벽에는 큰 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소리는 그 거울 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민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거울 쪽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민수는 다시 그 속삭임을 들었다. 도와줘. 민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순간 거울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민수를 향해 손을 뻗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겁에 질려 방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갔다. 다음 날 민수는 이 일을 부모님께 말했지만 부모님은 그저 꿈이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민수는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고 거울 속에서 무언가를 본 것이 확실했다. 그는 다시 그 거울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민수는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느꼈다.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밤마다 그 속삭임이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도와줘. 여기서 나가야 해. 민수는 점점 더 두려워졌고 그 거울을 없애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부모님이 잠든 사이 거울을 치우기로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울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거울은 벽에 단단히 붙어 있었다. 거울을 떼어내려 애쓰던 중 갑자기 거울 속에서 긴 손이 나와 민수의 손목을 잡아챘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놓치고 뒤로 넘어졌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나와 방 안에 서 있었다. 그 그림자는 민수를 향해 다가오며 속삭였다. 도망칠 수 없어. 민수는 두려움에 떨며 방 밖으로 도망쳤다. 거실로 뛰어나가 부모님을 깨우려 했지만 그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민수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부모님을 설득해 이사를 가자고 했지만 부모님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민수가 스트레스를 받아 헛것을 본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또다시 그 속삭임을 들었다. 이번에는 더 뚜렷하고 가까이서 들려왔다. 너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민수는 두려움에 떨며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그 순간 거울이 있는 거실에서 끔찍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갔고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는 점점 더 현실 세계로 나오는 것처럼 보였고 민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부모님을 깨워 강제로 집을 떠나게 했다. 그들은 밤중에 급히 짐을 챙겨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 집을 떠난 후 민수는 더 이상 그 속삭임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날 밤의 끔찍한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아직도 그 거울이 걸려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그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그들도 그 어둠 속에 속삭임을 듣게 될지 모른다. 네 번째 이야기, 산속의 외딴 집. 지연은 도시 생활에 지쳐 잠시 시골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조용한 산속의 외딴 집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찾았고 그곳에서 한 달간 머물기로 했다. 외딴 집은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첫날 지연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감탄했다. 맑은 공기와 고요함이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집은 오래된 목조 건물로 겉보기에는 아늑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곧 그곳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첫째 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다. 그런데 창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가 그녀를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소리는 사람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지연은 불안한 마음에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지연은 산책을 나갔다. 숲속을 거닐다가 오래된 묘지를 발견했다. 묘지는 잡초와 덩굴에 덮여 있었고 오랜 세월이 흘러 거의 잊혀진 듯 보였다. 지연은 묘비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곳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았다. 그때 묘지의 한쪽 구석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지연은 일기장을 가져와 읽어보기로 했다. 일기장에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소녀는 이 외딴 집에 살았고 그녀의 가족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둘씩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소녀는 자신이 마지막 남은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녀도 언젠가 이 집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었다. 지연은 점점 일기장 속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지연은 다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발소리뿐만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침대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문 앞에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지연은 공포에 사로잡혀 문을 급히 닫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지연은 일기장에 기록된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소녀는 자신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예감을 적어놓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들리는 발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을 데리러 오는 존재라고 믿고 있었다. 지연은 소녀의 이야기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도 닮아 있어 소름이 돋았다. 그날 저녁 지연은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밤이 되자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막히고 말았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집에 머물러야 했다. 지연은 두려움에 떨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문 두드리는 소리도 더 크게 들렸다. 지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방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 두드리는 소리만 계속되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문을 열자 그녀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들어왔다. 지연은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 순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뒤에 서 있는 소녀의 모습을 보았다. 소녀는 일기장에 기록된 바로 그 소녀였다.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반 밖으로 뛰쳐나갔다. 지연은 거실로 달려가 전화기를 찾았다. 하지만 전화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지연은 공포에 질려 방 안으로 돌아갔다. 그때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고 그곳에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다시 소녀의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도망칠 수 없어. 너도 이곳에 남아야 해. 지연은 소름이 돋아 일기장을 던져버렸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지연은 어둠 속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너도 여기에 남아야 해. 지연은 공포에 질려 방 밖으로 달려나갔다. 하지만 집안은 미로처럼 변해 있었다. 지연은 아무리 뛰어다녀도 출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거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때 소녀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소녀는 지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내 차례야. 소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연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의 부모님은 그녀를 찾기 위해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지연을 찾아 헤맸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집 안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조용하고 깨끗했다. 그리고 그 집의 거울 속에는 새로운 얼굴이 하나 추가되어 있었다. 지연은 이제 그 집에 영원히 갇혀버린 것이었다. 그 후로도 그 집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고 그 집은 영원히 저주받은 장소로 남게 되었다.